강신주의 감정 수업. 매월 마지막 일요일 이 코너는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감정 48가지를 문학작품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주시죠. 강신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이라서 네. 5번째 시간이고요. 5번째. 네. 9번째, 10번째 감정, 반감, 그리고 박의 2가지 감정 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반감. 이게 일단은 복잡한 얘기를 하지 말고 스피노자 정의서부터 출발을 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감정 수업 이 하나하나 이 감정을 알아볼 때 스피노자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만큼 자세하게 감정을 분석한 사람이 없는데 네. 반감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스피노자가 우연적으로 슬픔의 원인인 어떤 사물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여기서 이제 방점은 우연적으로. 네. 그러니까 슬픔의 원인인 어떤 사물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이게 뭐냐 하면 과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 공개되지 않은 폭력이 제일 많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네. 사람들이랑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왜 이 가족끼리 이렇게 성폭력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하고 다 거짓말이야.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소녀가 아버지나 뭐 친척한테 오빠나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네. 이런 관념이에요. 네. 이게 왜 슬픈 거냐면 새로 만난 남자는 너무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이야. 네. 그런데도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의가 우연적으로 슬픔의 원인인 어떤 사물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로 사귄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분명 자꾸 그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전에 아버지 뭐 그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야. 자꾸 얼굴에 오바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이제 반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슬픈 관념이죠. 이거 벗어나기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아까 그 어떤 남자라면 힘들걸요. 헤어질 거예요. 아마 힘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책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계속. 대개는. 네. 그리고 상처를 안고. 안고 살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다면 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치료가 되겠죠. 그 상처까지 안을 수 있는 남자라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행복하기 힘든 캐릭터가 네.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복 있는 말을 하면 어렸을 때 불행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행해요. 네. 축복이 가득한 말이에요. 네. 사실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 쉽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금방 타인을 만나면 무서워하기보다 나를 아껴준 애를 금방 읽어요. 네. 근데 한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항상 의심스럽고 그 의심이 서로의 불화를 만들고 네. 불화가 갈등이 되고 헤어지고. 아, 그래서 참. 관계가 잘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따지면 돼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키워놨냐. 그러니까 하나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마추어들만 나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으니 이제부터는 행복해질 거야.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러는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노력을 엄청 해야 돼요. 행복해지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0배 몇 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더 지치지 않고 여행 가고 더 지치지 않고 음악 듣고 막 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역시 누군가 다른 사람이죠. 타인으로부터 온 슬픔 때문에 얻은 상처기 때문에 그 타인만이 그걸 구원을 해줘요.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거 힘들어요. 새로 만난 그 사람도 힘들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무슨 뭐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사람도 그 사람한테 기대고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네. 막 직장일하다가 그 여자를 딱 만나면 뭐 마더 테레사처럼 돌봐야지 뭐 이렇게 되면은 지쳐서 그걸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걸 돌봐주는 남자라 그러면 잘못돼서 사랑이 변질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자가 행복해지면 떠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도 돼요. 막 사람 감정이란 건 완전히 들쑥날쑥해서 그렇죠. 처음에 그럴 때 있잖아요. 어머니들도 어떤 아이가 자기 아이가 불행하게 살거나 힘들거나 자전거 잘 못하거나 뭐 이럴 때 자기가 도움이 되면 의미가 있잖아. 네. 근데 그 아이가 자전거 타고 훅 가면 이건 뭐지?
이런 감정이 들잖아요. 그 잘못해서 한 여자의 불행을 내가 사랑한다. 처음에는 이랬을 거예요. 매력적이네, 키스하고 싶네 이랬다가 나중에 되면 상처를 알게 되죠. 그러다가 처음엔 이 상처만 치유해서 우리는 멋진 커플이 될 거야 하다가 그 상처 치유하는 데 집중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돌보는 걸로. 네. 그러다 그 사람이 이제 건강해지면 어느 경우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쳐서 헤어질 수도 있고 그 여자가 건강해지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건강해져서 헤어지면 그 여자는 상처가 또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불행하면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폭력이 난무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연탄 집게로 맞고 그런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뜨거운 연탄 집게로? 뜨거운 건 이거 보세요. 제가 소예요. 뭐 낙인을 찍을 일 있어요? 저희 누이도 맞았는데 어릴 때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원초적 폭력 상태예요. 물론 때리고 나서 안아줘요.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린 그것만 기억해요. 나를 안아줬던. 그런데 우린 다 알잖아요. 힘들고 상처받고 뭐 예를 들면 사회에서 모욕을 당했거나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때 어머니한테 안 가요. 어머니한테 혼나거든. 우리가 힘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쳤을 때 아니면 누가 손가락질할 때 어머니한테 가시면 어머니가 사랑했었던 거고 네. 안 가시면 항상 가치 평가를 한 거예요.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때린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되게 그렇죠. 잘 가세요 집에? 집에 잘 가냐고요? 힘들 때. 어머니 만나서. 좀 진짜 힘들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힘든 거 흘리는 거 말고 확 기대는 거 막 치부도 보여주면서 힘든 거.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이게 좋은 모습만 보여줘. 뭐 승진했거나 이렇게 하거나 뭐 이랬을 때 보여주고 자동차 새 차 살 때 보여줘요.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이게 돌아보면 이 유년 시절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민감한 작가들은요. 네. 그거를 미화를 시켜놓지 않고 그걸 직시를 해요. 카프카도 그렇고 되게 위대한 작가가. 네. 우리가 오늘 이 방광과 관련돼서 보고 싶은 아주 힘든 소설인데. 네, 플리픈 노래한다. 네, 레싱이요. 아픈 얘기. 네. 너무 아픈 얘기. 가족 폭력을 당해가지고 뭐 있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우리가 은폐하고 싶은 우리 유년 시절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아주 극적으로. 네. 그 부분 한번 네. 대목 한번 읽어주시죠. 네. 리처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메리는 자신이 보기에는 가슴 아프고 쓰라리게 여겨지는 경험들을 리처드 본인은 고난을 딛고 일어선 성공담처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지금 앉아있는 곳은 이 집이 아니고 자신이 함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메리는 자신이 옛날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으며 어머니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메리의 아버지가 마치 무덤 속에서 농간이라도 부려 지금 자기 딸이 옛날 그녀의 어머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도록 손을 쓰고 있는 것과도 같은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톤들로 소설은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이제 남편이랑 결혼을 했지만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가정폭력의 네, 가해자였다. 옛날에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참 사랑받기 힘들고 향유할 수 없고 이런 캐릭터가 되는데 레싱 작품들이 다 그래요. 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죠.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아니 자기 자전적이에요. 소설은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 보면은 리얼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네. 느끼고 경험해야 네, 돼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자기 경험으로 소설 쓰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소설가들은 취재를 다녀요. 취재를 다니는데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가슴이 먹먹하고 감정이 느껴지면 그건 자기 경험이에요. 그럼 소설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선을 안 넘어가면 돼요. 네. 소설은. 근데 네. 그 감정을 안 느끼면 이상해져요. 글이 막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작가들이 일단은 자전적 경험, 울분, 분노일 수도 있죠. 속상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나가면 이제 사회적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이웃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 공감이 되면 돼요.
아픈 사람들 공감되고 같이 울어주면 그건 자기가 소설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소설가들 중에서 보면 초기 소설 한두 개 빼놓고는 소설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개가 자전적인 경우 시제를 안 나가고요. 네, 남의 얘기를 들어도 이 할머니는 왜 이렇게 울어? 이런 거예요. 네. 안 돼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감수성을 좀 확장을 하면 네. 그러니까 소설을 많이 쓴 작가들의 특징들은 놀랍게도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네. 세고 네. 너무 어렸을 때 힘들었던 작가들은 유년 시절 그 작품으로 끝. 음. 그런데도 번쩍일 수 있어요. 네. 뭐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이 반감이라는 감정 이거를 볼 때 이게 참 슬픈 감정인데 네. 극복은 별게 아니에요. 더 강하면 되죠. 뭐 기쁨이 더 강한 어떤 게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그래서 유년 시절에 얻었던 귀신처럼 유령처럼 쫓아가요. 아까 이제 메리도 아버지가 자꾸 유령처럼 쫓아오는 것처럼 보이듯이 저주하는 것 같아.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한테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뒤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주 잿빛 구름처럼 불행을 예감하면서 이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반감이란 건 슬픈 거죠. 다시 정의를 보면 우연적으로 슬픔의 원인인 어떤 사물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우연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예전에 아버지는 아닌데도 네. 그냥 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안다니까 남자 왜 나를 통해서 왜 옛날에 너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 이 남자가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알아. 나 사랑하는 거. 그런데도 안 돼요. 얼마나 슬퍼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너무 많이 힘든 경우예요. 제일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제일 힘들고 극복을 좀 잘해야 되겠죠. 두 가지 노력이 같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자기 노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즐거운 거, 여행, 좋은 책 읽고 스스로 긍정하고 또 하나가 타인도 다 이렇게 어떤 상처를 받고 유년 시절을 네. 보냈다라는 경험을 하면 네. 우리가 고통 때문에 죽는 경우는 딱 한 번이에요. 이건 나만 겪는 것 같으면 우리 죽을 수 있어요. 힘든 건. 근데 휙 보면 다 겪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아주 그 유년 시절 레싱 소설이 도움이 돼요. 이럴 때 만약에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뭐 어떤 남자를 만나건 어떤 여자를 만나건 항상 그 사람은 그게 아닌데 자꾸 뭔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레싱 소설 같은 걸 많이 읽어서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아픔이 드러나 있는 작품들 많이 보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로는 안 되고 운이 필요해요. 운이. 좋은 사람, 네. 좋은 친구. 그거는 운이에요. 근데 어쨌든 행운을 빌어야죠. 이런 분들한테. 예. 네. 그래요. 다른 모두가 다 뭐 종류는 다르지만 아픔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으면서 운도 따라 운도 따르면 돼요. 그게 쉽지 않네요. 예. 그 다음 감정은 박애고요. 예. 이게 이제 베니볼런치아라고 그래서 스피노자가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뭐 이런 정의를 굳이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냥 박애라는 말은 사적인 가족을 벗어나는 감정이에요. 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박애. 네.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것.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 사랑해 보셨어요? 라고 하면 남자는 여자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 생각하고 잘해봤자 아버지, 어머니, 아이 이거예요. 이 범주. 네. 사랑이란 감정이 근대 시민사회 되면서 사적 소유가 강조되잖아요. 네. 내 집, 내 직장 뭐 이러면서 사랑도 안에 갇혀졌어요. 근데 옛날에 지금 사회 말고 시민사회 이전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달하기 이전 사회에서 사랑이다라고 그러면 다 공동체와 관련된 거예요. 신과 관련된 거. 그래서 만약에 예수 성경에 나온 사랑이 여자를 사랑한다든가 뭐 애인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빠졌던 거 우리가 사라진 게 딱 하나예요. 박애라는 요 감정이 없어졌어요. 그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그 우리가 레미제라블이죠. 네. 뮤지컬도 했고 뭣도 했는데 이 책이 왜 아직도 읽히냐면 여기서 딱 하나 박애 때문에 읽혀요. 박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프랑스가 자유평등 박애거든요. 네. 이 프랑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프랑스 혁명이 자유평등 박애인데 뭐 베토벤도 음악도 만들 정도로 중요한데 박애가 사라진 게 지금까지 역사고 자유 쪽으로 쭉쭉 간 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들 네. 이런 사회고 평등 쪽으로 갔던 게 사회주의권이에요. 네.
근데 양쪽 다 뭐가 없어지냐면 박애가 없어져요. 네. 박애를 가지고 있는 자유면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부라든가 선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박애를 도입하려는 거. 사회주의권들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형식적이고 법적이고 획일적 평등 같잖아요. 거기도 또 박애를 또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왜 가치가 있냐면 그 책이 박애의 가치를 가장 높이 보는 그런 감정이죠. 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좀 정리하면 우리 근현대사가 잡힐 것 같아요. 자유평등 박애 중에서 박애가 사라지고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자유라는 거, 한쪽은 극단적으로 평등이라는 걸로 가버렸고 그거를 이제 구원해 줄 수 있는 거. 다시 또 박애가 복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낡은 책이 아니죠. 그거 한번 우리 그 한 구절 한번 네. 코제트에게 내가 무엇이오?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이오. 10년 전에 나는 코제트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소. 내가 코제트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오. 사람이 어린 소녀를 봤을 때 그 사람 자신은 이미 늙었으니까 그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오. 사람이 늙었을 때에는 모든 어린아이들에 대해 스스로를 할아버지라고 느끼오. 나에게도 평범한 사람들이 품는 마음이 있다는 것쯤은 당신도 헤아릴 수 있을게요. 코제트는 고아였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소. 코제트는 내가 필요했소. 그런 까닭에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오. 어린아이들은 아주 연약하므로 아무라도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이라도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오. 나는 코제트에 대해 그런 의무를 행한 것이오. 이렇게도 하찮은 일을 정말 선행이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만일 그것이 선행이라면 그래요. 내가 그것을 행했다고 해두시오. 장발장의 이야기죠. 그 앞부분 얘기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소녀를 볼 때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사실은 이게 나이 들면 하나의 사실 징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애를 할까 같이 쓰자고 그럴까 그런 그게 아니라 이뻐 보일 때 이럴 때 내가 할아버지의 느낌이 들고 모르시죠? 남자들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40대 후반인데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거 왜 그러지? 내가 해탈을 했나? 아니 해탈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어쨌든 박애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발장 얘기 아시잖아요. 네. 장발장이 그 막 상처받았잖아요. 사실은 이 친구가 법에는 분명히 저촉이 되지만 네. 너무 가혹하게 받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신부 있죠. 누구더라? 미리엘 신부. 미리엘 신부 가서 촛대웅제 촛대. 그래서 나중에 잡혀가지고 끌려왔을 때 미리엘 신부가 줬다 그러잖아. 그때 그걸 배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네. 나 남이에요. 난 아이도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도 나한테 선행을 베풀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2배로 갚지도 않아요 나는. 그런데 나한테 줘요. 이게 박애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전달이 되는 거죠. 사랑을 타인한테 그런 이상한 사랑. 생면부지의 남인데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이상한 사랑. 이상한 사랑이 되죠. 그렇죠?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국내에 번역된 게 보통 5권이에요. 5권으로 돼 있는데 네. 그 안에 스토리를 자세히 보시면 돼요. 거기 있는 캐릭터들이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평등적으로 너무 갔던 자베르 형사.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절대. 네. 법 앞엔 다 평등한 거야. 그냥 가요. 그리고 완전히 자유를 구가하는 사람도 나와. 네. 근데 끝내 마지막 승리는 박애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가치가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의 정신의 바닥에는 박애가 있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없는 혁명도 있고 변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미제라블을 읽으실 때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장발장, 레미제라블 그 어떤 뮤지컬도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우리 사회가 박애가 없어졌어요. 네. 죽는 거 뭐라고 뭐 그냥 내버려두죠. 최근에 제가 좋았었던 거 그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한 200만 가까이 갔잖아요. 남인데 그게 박애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론 착하네.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옛날 같이 막 그런 어떤 우리가 보통 보내면 누가 사고 나도 우리가 안 도와주잖아요. 그냥 지나치잖아요. 남일처럼. 근데 요번에 막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박애 없이 지내왔었던 네. 게 이번에 터진 것 같고 네.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준 것 같아. 네. 돌봐줘야 된다, 아껴줘야 된다, 막 이런 박애라는 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약간 탐욕스럽고 가족 이기적이고 이렇게 가면은요 레미제라블은 계속 읽혀요. 계속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자비로움 거
예, 그런 것들의 가치가 필요할 때마다 이 소설은 계속 읽을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항상 넣어놓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사랑이라는 게 지금 가족과 침실과 카페에 국한돼 버렸다. 광장이나 공적인 영역의 사랑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논쟁하다 보면 서로 죽이려고만 하지 바닥에 기본적인 게 없어요. 그런 어떤 박애의 가치, 낡은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잃어버린 내 아이만 사랑하느라고 옆아이 죽는 거 모르는, 네. 옆아이가 성적 떨어져도 슬퍼해야 돼요. 어떤 엄마는 슬퍼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 개의 불행이 우리 아이의 행복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사회는 너무 무서워져요. 네. 이제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박애라는 감정 5권 다 읽으시면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렇게 읽으시면요. 예. 좋네요. 이건 어떤 지점인가요?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욕망이다. 박애라는 게. 예. 네. 그 정의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욕망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건데 보통은 내 아이가 아프면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넘어간 거예요. 불쌍하다라는 거는 가난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친절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로운 것들은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가족 간의 사실 사랑도 대가가 없는 것 같지만 상당한 대가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 친구 사이지만 친구한테 예를 들면 선물을 주잖아요. 그냥 줘요. 근데 내 생일날 걔가 준 걸 보니 선물의 액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될 때 이게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가성이 들어가는 건데 나랑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그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별게 아니라 이미 사실 이 감정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자기를 넘어간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만난다고 할 때는 만나서 뭐 하거나 뭐 사인 받거나 아니면 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뭐 수다를 떨거나 이런 관심인데 네. 제가 반드시 갈 수밖에 없게 저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가 한번 보겠다. 이런 제안들이요. 이런 제안들은 뭐 이렇게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와요. 네. 이제 그러면은 가요. 그래서 선생님 바쁘신데 거기를 왜 가요? 그런 거예요. 가야지 어떡해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누가 그 상태에서 보자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돕는다라는 건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죠. 사실은 이 구절 읽어보면은 그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도 떠올라요. 그 레비나스가 뭐라고 하냐면 타인의 얼굴, 가난한 자의 얼굴을 보면 명령을 한다. 그런 느낌이 있죠. 어떤 가난한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배고픈 얼굴로 할 때 외면 못하는 거. 그랑 비슷한 거죠 뭐. 그래서 박애라는 거 이거 어쨌든 이거에서 중요한 감정은 가족 안에 사적이거나 혈연적인 관계 안을 넘어가는 감정이다. 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중고등학교 때 네. 제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어머 안 됐네 이러지만 나는 즐거웠으니까요. 남의 불쌍함은 내가 행복함이라고 가르쳐왔거든요. 배워왔고. 그러니까 이거를 배웠을 때 이거를 배운다. 이거를 회복한다. 그럼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달라져요. 삶이. 물론 가족들은 싫어요. 그러니까 이 감수성을 키워주는 건 참 힘들어서 네. 왜냐하면 우린 너무 이기적으로 지냈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아나운서 되시려면 누구 경쟁을 해야 되고 누굴 죽이고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너무나 우리가 내면화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을 좀 진짜 잘해야 돼요. 경쟁 교육 시키지 말고 아끼는 교육. 그리고 그게 높이 평가되고 이런 교육들. 이런 걸 시키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구 밟고서 누구의 불행을 먹고서 네. 누가 시험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네.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러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교육도 좀 잘해지고 그리고 사회가 좀 바뀌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나 내 손자가 가난할 때 누군가가요 빵이나 파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쨌든 이 박애 공동체적 애정이죠. 이게 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래에 대한 염려는 많이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 반감에서도 그렇고 어렸을 때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라야 하고 또 이 박이라는 감정을 배우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내면화하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제가 그래서 하는 게 생각하면, 있어요. 지방 강연을 가면 애들 힘든 애들 있잖아요. 네.
가방 안에다 시집을 한 5권 정도 가져가요. 바쁘니까 얘기를 많이 못하죠. 근데 그냥 줘요 이렇게. 얘야 이거 읽어봐라고. 숙제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준 거예요. 읽어보라고. 근데 그때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1학년 때 줬어요. 애가 대학교 1, 2학년 때 만났거든요. 너덜너덜해서 시집이. 걔가 그 힘으로 견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그러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 레미제라블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신부가 했던 역할이 크다라 그랬잖아요. 네. 이건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작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시작하면 안 돼. 남편이 바게를 받아왔으면 하겠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작할 건가. 각자가 고민하면서 내가 시작하자. 그럼 굉장히 많은 파장과 네. 피드백으로 우리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강신주의 감정 수업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반간 그리고 박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